근데 진짜 내 방송 보는 게 무지 힘들어. 망치 부인을 검색했는데 먹방이 떠. 됐다. 요거는 지금 고화질로 보니까 되게 들어오는 게 어렵네. 예. 그 다음에 여기 아이패드도 들어오는데 문제 없어요. 검은 속내님, 야채스프님, 하늘남자님, 껌풍님, 윤여자님, 나라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집에서 보는 신문 한겨레 신문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라디오 뉴스, 라디오 뉴스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여기 되나 안 되나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에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좋은 씨앗 대자님, 손혜손 작가님, 힐링철학원님, 메케닉님, 전주 민주아빠님, 지구별 지구인님,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어떤 신문도 100%안 믿어요. 네. 저 자신도 100%를 안 믿기 때문에, 언론사를 100% 믿지 않습니다. 네. 다만, 한겨레 신문 같은 신문이, 한겨레나 경향 같은 신문이 유지가 돼야 돼. 근데 경향신문이 요즘에 더 이상해. 3826님, 인어공주 이세님 감사합니다. 예, 좀 특히 인터넷으로 제목 올리는 거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이게 경향 맞아? 그럴 때가 좀 많아. 예. 인어공주 이세님, 산골짜기꽃님 감사합니다. 자, 파도소리님 감사하고요. 구름고개님, 회미님 감사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놈의 이 노턴 바이러스 이건 아예 제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제거도 안 되고 계속해서 이거 맨날 떠. 그래서 내가 유료로 결제하겠다 그래도 결제도 안 되고 미치겠어 진짜. 예, 회미님, 세븐 김종님, 죽부인님, 울산 외톨이님, 열구름님 감사합니다. 예, 근홍근홍님 감사하고요. 가만있어 보자. 그러면 지금 중계방 아직 안 생겼죠? 네. 그러면 아직은 중계방 시작 안 했으니까 일단 조금 지상파 케이블 방송권 나는 필요 없어요. 예. 이게 보통 이런 지상파 케이블 방송 하려면 전체를 다 방송하는 때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애비 그딸려님, 민본주의 지향님, 복수꽃 필무렴님, 장난감 선물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 경향 기자가 침묵한 게 아니고요. 한국일보 기자가 녹음한 걸 같이 공유하기로 한 거예요. 네. 손마개님, 인슈님 감사드리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녹화를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경향이나 한겨레 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걸 또 분명히 또 봐야 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미소가 짱님, 삼남매 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사랑광명님, 프란나님, 아구르의 말님 감사드립니다. 예. 또 깜장담배님도 감사드리고요. 산골짜기 꽃님 감사드립니다. 근홍근홍님 감사드리고요. 예. 예. 잡고뛰어님도 감사드립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자, 지금 방송 잘 되고 있죠? 예.
예. 아까 오전에 방송사고가 있었어요. 예. 오전에 방송사고가 있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가 중단이 됐어요. 어저께 우리 세월호님이 그러니까 참사장님이 보내주신 녹화 파일이, 녹화 파일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가 아예 자체적으로 안 먹더라고. 그래서 다음 팟으로 깔아가지고, 간신히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로지텍도 좀 화질이 많이 나빠진 것도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착하게 살자님, 깜장담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방송을 시작했다가 다시 이렇게 종료했던 이유가, 난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마이크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내가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크를 건드리면 아프리카 스튜디오가 또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꺼놓고, 그러니까 이제 얼려놓고 마이크를 건드리려 했더니 다시 시작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방폭 비슷하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종료가 됐어요. 들어오시는데 고생하셨다고, 오늘 방송 안 하시나요?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셔갖고 보내신 분들, 네, 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유행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 유행했던 유머를 보내주셨어요. 예.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조중동의 행태를 반영했던 유머였거든요. 예, 녹색설사님 감사합니다. 예수,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죠, 성경에. 이거에 대해서 다음날 조중동은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말만 하면 이런 식으로 왜곡을 했다는 거죠. 예, 녹색설사님, 노란색 보능님 감사합니다. 예수, 위선적 바리새인들에게 분개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비판하신 장면이 나와요. 다음날 조중동은 예수, 국민들에게 새끼 막말 파문. 그 다음 예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다음날 조중동은 예수, 북한 사랑 발언, 사상 검증해야 라고 보도했다. 석가, 구도의 길 떠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날 조중동은 국민의 고통에면 제 혼자만 살 길 찾아 나서 라고 보도했다. 석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음날 조중동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 국민이 끝장내야 라고 보도.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자 다음날 조중동은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 그다음 시저,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뜻이었죠. 다음날 조중동은 시저, 평소 주사위 도박광으로 밝혀져 라고 보도했다는. 이순신,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다음날 조중동은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김구,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다음날 조중동은 김구, 통일에 눈멀어 민생과 경제 내팽개쳐 라고 보도했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다음날 조중동은 소크라테스,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반말 파문. 클라크,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이게 클라크라는 사람이 한 말인가 봐요. 다음날 조중동은 클라크, 소년들에게만 야망 가지라고 심각한 성차별 발언하며 대놓고 쿠데타 사주 라고 보도했다.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조중동은 스피노자, 지구 멸망 악담, 전 세계가 경악 분노. 최영,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명언을 남기셨죠. 다음날 조중동은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 챙긴 의혹. 전두환, 전재산 29만원. 그러자 다음날 조중동은 현 정권 국가 원로 홀대 극치, 코드 인사 보훈처장 경질해야 라고 보도했다. 링컨,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런 연설 있잖아요. 다음날 조중동은 국민을 빌미로 하는 국가정책에 국민은 피곤하다라고 보도. 니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조중동은 현 정권 신이 죽도록 뭐 했나. 노무현 대통령 때 유행했던 유머예요. 예, 인터넷에. 이 당시에는 한마디로 이 조중동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해도, 예,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도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글을 또 보내신 분이 있네요. 안녕하셨어요. 어젠 미세먼지 황사 가득한 하늘을 보며 마음도 흐릿했었는데 오랜만에 망부님 목소리 들으니 흐릿했던 마음이 확 트이고 좋았어요. 황사는 좀 거쳤는데 아직도 미세먼지는 가득이군요. 곧 봄이 오는데 황사는 또 얼마나 자주 올런지. 그래도 긴긴 겨울 지나고 봄이 오긴 하네요. 봄이 되고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이 나라지만 언젠가 서서히 바뀔 거라 믿어봅니다. 봄 햇살 같은 망부님도 계시니까요. 예, 황사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방송 기다립니다. 참 저희 큰아이가 이번에 대학생이 되었는데 경희대 망부님 후배가 됐어요. 과는 다르지만 방송 같이 들으며 제가 얘기해줬어요. 학교 선배님이시라고요. 그래서인지 저희 보자 학교에 더 정이 갑니다.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아무쪼록 건강하셔야 해요 라고 하셨네요. 네, 후배님 경희대는 이 사범대 가는 길에 가을 참 좋습니다. 또 인문대 올라가는 길, 봄에는 인문대 올라가는 길이 좋고요. 가을에는 사범대 올라가는 길이 좋습니다. 예.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이 정치를 못 느껴요. 예. 정치를 느끼기 전에, 예. 그냥 너무 뭐라 그러나, 학점에 쫓기고, 스펙 쌓기에 쫓겨가지고, 너무 불쌍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막 제 방이 끊겼다고 난리가 났다고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예 엄청 텔레그램으로 신고를 하셨어요. 이상하게 내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사고가 났어.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텔레그램 보내주신 분 중에 오늘의 사연 읽어드렸고요. 네,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요 경희대 벚꽃이 너무 많이 펴가지고 그 이제 벚꽃 필 때는 벚꽃이 필 때는요. 막 봉고차 타고 할머니들이 놀러 오고 그랬었어요. 예, 비인부전님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벚꽃이 아름다웠는데, 그거보다 이제 가을에 사범대 가는 길, 사범대를 올라가는 언덕이 힘들지만, 그래서 그 뒤쪽으로 이렇게 미대까지, 영교과, 미교과 있는 사범대까지 이렇게 그 길이 참 멋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지나서도 신랑이랑 가끔, 봄에는 벚꽃놀이, 딸내미 데리고 벚꽃놀이 가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학교 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탕1214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 보내셨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학연이 형성되면 안 됩니다. 특히 동네 사람, 저 창동 살아요! 이런 분들 저 특히 경계합니다. 예, 저 경희대예요! 못 믿습니다. 예, 그런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돼요. 학연, 지연이 제일로 나빠. 자, 오늘은 어떤 건빵한테 또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항의 이제 전화라기보다 항의 메일을 받았죠. 요즘 망치부인 방송 재미없다고, 좀 지쳐 보인다고, 본인이 재미가 없으니까 방송도 재미가 없다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좀 많이 힘들긴 힘들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피곤하고, 이 피곤이 풀리질 않네? 이 피곤이 풀리지를 않고, 언제부터지? 하여튼 이상하게 요즘에 기운이 많이 딸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다시 특급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채를 많이 먹다가 요즘에 이제 야채를 안 먹은 지 오래돼서 춘곤증인가? 봄이라 그런가? 뭘 또 임신이야! 이 미친 인간들아! 이것들은 뻑하면 임신이래. 꿈만 꿨다 그러면 태몽이고, 내가 니들이 임신했다 그러고 태몽 꿨다는 걸 그때마다 내가 애기를 낳았으면 지금 우리 집에 애기가 한 다스야. 두 다스는 되겠다, 인간들아.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계속 날 약 올리니까 내가 지쳐.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명절을 좀 쉬면, 명절을 좀 쉬고 나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별로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3월달쯤에 한 달 정도 쉴까. 3월달 정도에 한 달 정도 쉬면서, 이게 좀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제 애들이 사고를 안 칠 것 같다 싶으면 제가 좀 쉬겠는데 그 근데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진짜. 봄이라 그런가 봐, 봄이라. 그지? 봄이라 그래. 그래요. 뭐, 그렇다 해서 내가 뭐, 막 지쳐갖고 방송을 접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꿈꾸지 마. 꿈도 꾸지 마. 누구는 그러더만, 올해 쉬고 내년에 방송 시작하시는 게 어때요? 그것도 어떤 인간은 또, 그냥 몸도 안 좋으신데 좀 접었다가 대선 때 시작하시면 안 되나요, 뭐. 아주 지들 멋대로야! 난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가만 있어보자. 힘들면 당분간은 격일제로? 늘 그래요. 늘 이제 이러면 안 돼. 왠지 나 느낌이 조금 그래.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예. 전주의 열정맨님 감사합니다. 이 4월 달쯤에, 4월 달에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4월이, 예, 4월 달이 뭔가 있을 것 같아. 예. 재보선? 아닌데 4월 초쯤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4월 초쯤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예. 하여튼 부활절을 전후해서 뭐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지금 40일 기도에 들어갔어. 40일, 그러니까 이 4월 4일이 부활절인데 4월 5일이 뭔가 이렇게 조금 준비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준비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고, 민주노총 파업은 해마다 하는 건데 뭘, 재보선도 해마다 하는 거고,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 4월 초 이때를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서 내가 하여튼 2월 22일부터 내가 40일 정도 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뭐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교회 가보니까 4월 5일이 부활절이야. 4월 4일까지가 딱 40일이 남았더라고. 40일 동안 왜 나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오는 거지. 또 잡혀갈려나. 예, 또 잡혀갈래나. 뭔가? 네. 뭔지 모르는데, 4월 16일이 세월호죠? 세월호 1주년. 세월호 1주년 때문에 그런다? 글쎄. 뭔지 모르겠어. 예. 하여튼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은 뭐 대선까지 쉬시는 게 어때요? 뭐 총선까지 쉬시는 게 어때요? 이러시는데요. 꿈도 꾸지 말아요. 나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거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대선도 총선도 누구 특정 후보 지지 못해. 뭐 지난번에 무슨 전당대회 할 때 막 어떤 사람들이 전화해갖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못 도와줘요. 예, 난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근데 10년 동안 선거운동 못하잖아. 10년 동안 어떤 선거활동도 못하기 때문에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지지정당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앞으로 이제 4월 재보선이 다가오잖아요. 4월 재보선이 다가오는데 이대로 가면 뭐 새누리당이 압승하지 않겠어요? 지금 뭐 야당이 뭐 4개인가 야사당이 다 후보를 낸다며. 지금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지금 야사당이 각자 후보를 다 따로 낸다는 거야. 원래 재보선은 투표율도 한 40%밖에 안 돼요. 많이 해야 45% 정도 투표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야사당이 각자 후보를 다 낸대. 이제 그래 이렇게 새누리당이 개판을 쳐도 야사당이 후보를 다 내면 당연히 새누리당이 이겨. 나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항상 문제가 그거잖아. 아무리 박근혜와 이명박이 개죽을 쓰고 그러니까 개지랄 다 해도 항상 새누리당이 이기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근데 많은 국민들이 왜 도대체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요. 새누리당을 항상 고정적으로 찍는 표는 35%가 있어요. 항상 35%의 고정표가 있는데 새누리를 싫어하는 65%가 맨날 4개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5개지. 4개의 정당과 하나의 무소속으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새누리가 이기는 거야. 그 간단한 걸 내가 지금 5년째 얘기를 해줘도 모르고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뭐 이렇게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 체제다. 그런데 왜 꼭 뭐라 그러냐?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의 큰 야당으로 가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막 나한테 항의를 해요. 예. 참 대단해. 그 다양성 있게 매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맞지. 그래서 지금 다양성 있게 새누리당이 전부 다 먹잖아. 그죠? 예. 지금 아주 다양성 있게 새누리당이 싹 먹잖아. 각 야당이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각자 이제 자기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달리잖아요. 그래서 참 다양성 있게 새누리당이 올킬, 새누리당이 모두 이렇게, 다 이기는 거 참 다양성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이게 우리 국민들이 아직 멀었단 얘기야.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정신 차리려면 멀었단 얘기죠. 이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 어떡하겠어, 그러는 걸. 뭐, 어느 당더러 빠져라. 너는 출마하지 마라.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다들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깨나가지고 모든 야당을 하나로 합치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예. 매번 이제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당이 사고를 쳐. 항상 여당은 사고를 치는데, 매번 야당이 분열돼가지고, 야당이 질 수 없는 구도에서 야당이 여러 당으로 나오니까, 꼭 이제, 지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이겨요. 선거 때 되면요, 방송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안 해.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주로 누구를 띄우느냐, 주로 이제, 제3후보, 그러니까 이제 3등 할 것 같은 후보를 막 띄워주는 거야. 예. 3등 할 것 같은 후보를 막 띄워가지고, 2등 할지도 모르는 후보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조용히 1등이 이기는, 그게 언제부터 나온 거야? 옛날에 정주영 때부터잖아요. 그게 이제 92년 대선 때부터 나왔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붙어가지고, 김영삼이 1등을 달리고, 김대중이 2등을 달렸는데, 그때 뉴스에는요, 김대중, 김영삼은 거의 안 나왔어요. 뭐 아주 짧게, 휙 지나가 버리고, 거의 뉴스의 대부분이 정주영 바람, 정주영 열풍, 그것만 보도했어. 그래가지고 정주영이 진짜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 막판엔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근데 까보니까 정주영이 3등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2002년에 정몽준 띄우기. 노무현이 민주당에 국민경선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 언론에서 계속 정주영이 여론조사 1등이라고, 정주영이 여론조사 1등이라고 매일매일 보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노무현 정주영이 대선 등록하기 전에 딱 막판 단일화를 하는 바람에 간신히 노무현이 이겼던 거죠. 그 다음에 2007년에는 문국현 띄우기. 어찌나 문국현을 띄우는지, 예. 아주 그냥 문국현이 대통령 될 줄 알았다니까? 그 당시 인터넷에서, 자판 두드릴 줄 알면 다 문국현 지지자였어. 그리고 문국현이 한 20% 가까이 얻는 줄 알았더니 5.8%. 문국현 뚜껑 따니까 5.8%. 그 다음에 2008년에 이제 총선 때는,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자판 두들길 수 있는, 한글을 쓸 줄 아는 모든 인간은 진보신당 지지자였어. 그래가지고 나는 진보신당 지지자인데,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뭐가 틀리냐. 그래서 민주당 까대기. 2008년에.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인터넷의 대부분이 국민참여당 지지자였어. 그냥 글만 쓸 줄 알면 다 국민참여당 지지자. 그러면서 민주당 까대기. 그러더니 2012년에는 그 자판을 두들기는 모든 인간은 통합진보당 지지자였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뭐가 틀리냐? 그러면서 민주당 까대기. 그러면서 이제 늘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12년 대선 때는 그냥 한글을 쓸 수 있는 모든 인간은 안철수 지지자인 것처럼. 안철수가 왜 뭐가 새정치냐 물어보기만 하면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막 이러면서 쌍욕하고 안철수 띄우기. 늘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게 매뉴얼이야 매뉴얼. 예 매뉴얼이야. 그 제3 후보를 막 띄워가지고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를 죽이기 전략. 예 작전이에요 작전. 언제나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 소수의 지지율로 아주 조금의 지지율로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그게 뭐냐 야권을 분열시켜라야. 그러니까 국민 65%가 싫어해. 맹렬하게 싫어해. 근데 국민 35%만 꽉 잡고 그 35%로 매번 집권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65%를 분열시켜라야. 예.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할 때도요. 뉴스를 할 때도 굉장히 매뉴얼대로 하잖아. 가령 뭐 그 한나라당 구의원이 구청 공무원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 구청 공무원들이 고발을 했어. 그래 다음날 언론에서는 도봉구 의회 의원 구청 공무원 폭행 이렇게 나. 그런데 민노당의 이숙정이라는 의원이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왜 우리 집에 자꾸만 선물 보내게 주소를 알려줬냐고 항의했는데 그 내용은 싹 빠지고 민노당 이숙정 동사무소에서 난동 이렇게 보도가 나와. 그 다음에 이 새누리당 새정연이죠. 새정연 저 지방의 군의원이 사고를 쳐도 뭐라고 나오냐? 새정연 기초의원. 새정연 기초의원이 전국에 몇백 명이야. 그런데 아니 그러면 무슨 신안군 의원 누구누구 이름을 밝히면 될 거 아니야. 군의원 누구누구 이름을 밝히면 되잖아. 그런데 신안군 의원 이렇게 써. 신안군 의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새정민주당 기초의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리고 뭐 가령 민주당에서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면 민주당이라고 써. 그런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뭐 가슴을 꾹 찌르거나 막 허벅지를 주물렀거나 보온병을 들고 탄피라고 우기거나 이름으로 불러. 아프리카 노예 사건 홍문종 이름으로 나와. 보온병 들고 탄피 외쳐 안상수 이름으로 외쳐. 그 다음에 그 경기보조원 가슴 주물른 사람 박희태 이름으로 나와.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 명이 잘못하면 민주당이라고 나와. 당 이름을 꼭 밝혀. 가령 김영식 시의원 민주당 시의원 김영식 이렇게 나와. 근데 누구는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 잘못해도 이름만 얘기하지. 그리고 아예 만약에 기초의원이 잘못했으면 절대 당 이름으로 얘기 안 하고 전체를 싸잡아서 욕해. 싸잡아서. 그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기 위한 거야.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아예 보도하는 프레임이죠. 프레임을 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댓글원들이 꼭 제3 후보를 지지하는 척 하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뭐가 틀리냐, 새정연과 새누리가 뭐가 틀리냐 라고 욕을 해. 근데 그게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거짓말을 처음 들으면 거짓말인 줄 알아. 근데 두 번을 듣잖아요. 그럼 뭐지? 그리고 의심을 가져. 세 번을 들으면 저 거짓말이 진짜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부러 막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야. 또 이 국민들이 거기에 또 잘 넘어가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또 꼴딱꼴딱 잘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기는 거죠. 새누리당은 참 편해. 그렇게 하면 다 이겨. 그죠? 예. 그 김영식은 지금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예. 김영식이라는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아니 그렇게 뉴스를 많이 나오다가 또 무기징역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조용해. 씩 들어갔어. 그 다음에 더 웃긴 뉴스. 김영식 형이 무슨 외제차를 훔쳤다며.
김영식 형이 외제차를 훔쳤다는 뉴스가 잠깐 나왔다? 그런데 그 김영식 형이라면서 막 김영식의 사진을 또 보여주는 거야.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 김영식의 형. 그런데 형 사진은 안 나와. 그 김영식 사진만 나와. 그 뉴스 봤어요? 뉴스에서 그 김영식이라는 그 사람의 형이 외제차를 훔치다 걸렸어. 그런데 그 전직 검사, 형이 전직 검사였어. 전직 검사가 도둑질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뉴스에 사진은 누가 나왔어? 김영식이 나왔어, 김영식이. 형이 잘못했는데 동생 사진이 나온 거야. 그리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또 웃기는 게 뭐냐? 그런데 검사들이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검사들이 그 전직 검사가 도적질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절도,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봐주게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리고 쑥 들어갔어. 그죠? 그러니까 김영식의 형이란 사람이 외제차를 훔쳤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을 수사하는데 검사들이 이상하게 편의를 봐줬다. 뭐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나오자마자 그 뉴스가 쭉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김영식 뉴스가 좀 웃겨. 그러니까는 그 여러분 생각해봐요. 김영식 뉴스가 그 6월달에 지방선거 앞두고 5월달 내내 김영식 뉴스가 나왔잖아.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니까 쑥 들어갔잖아. 그게 이제 선거용 뉴스예요. 선거용 뉴스. 예. 모르겠어요. 훔쳤는지 훔친 게 아닌지 그 이해가 안 돼. 하여튼 김영식의 뉴스, 사실 김영식 뉴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꽤 컸어요. 영향이. 왜 매번 새정연이라고 얘기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이 잘못하면 꼭 이름만 얘기해. 뭐 새누리당 소속 누구 의원 홍문종이라고 얘기 안 해. 새누리당 사무처장 홍문종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홍문종 아프리카 노예 사건 이렇게 보도한단 말이야. 근데 시의원 한 명이 잘못한 건데도 그걸 갖다가 새정연 시의원이다 그렇게 이제 보도하는 거야. 그쵸?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 그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도 아니야. 탈당해가지고. 그런데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예. 이게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걔네들의 그 보도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런 걸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잘 몰랐어. 그죠? 예. 국민들이 그런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몰랐던 거야. 근데 누가 알아냈어? 망치부인이 알아냈잖아. 망치부인이 알아낸 거야. 요게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내가 왜 그걸 알게 됐냐면 그때 도봉구 의회 의원 폭행 사건으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야. 8년 전? 내가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도봉구 의원이 2009년이었다. 2009년에 도봉구에 있는 한나라당 구의원이 폭행을 한 거야. 구청 공무원을. 그 사건은 난리가 났었어. 그런데 다음날 언론에서 도봉구 의회 의원 이렇게 난 거야. 그럼 도봉구 의회 의원이 15명인데 그 왜 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주면 되지. 도봉구 의원 누구누구 하면 될 거 아니야. 도봉구 의원 그 한나라당이란 얘기도 안 나왔고 그 의원 이름 끝까지 안 나왔어. 나 지금도 그 의원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뉴스를 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뉴스를 쭉 본 거야. 그랬더니만 새누리당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민주당 모 의원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꼭 민주당을 밝혀. 근데 새누리당 의원이 명백한 잘못을 해도 이름만 나와. 딱딱 이름만 나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언론에서 보도하는 틀이에요. 보도 틀. 언론 보도의 틀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나온 작전이야.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래서 제1야당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그 다음에 제3야당을 막 띄워주고 그래서 야권표를 분열시키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조용히 뒤에서 선거 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막 삼보일배하고 선거 끝나면 손가락질하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매번 속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어저께 얘기한 것 중에 빠진 게 그러니까 새정연 지지율이
뭐 33%까지 갔다가 30%대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다가오는 재보선에 새정연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다 이길 것 같으니까 새누리당으로 결집하는 거야. 새누리당은 벌써 재보선 준비를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새누리당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있는 거고, 야당은 지금 4개로 갈라져갖고 각자 후보를 다 낼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제 앉아서 먹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해? 자기네들은 하나만 먹어도 승리라고 본다. 그러면서 엄살을 피워. 내년 총선도 어렵다. 어렵긴 뭘 어려워. 야당이 각자 다 나오면 새누리당이 앉아서 먹는 건데 되게 어려운 척해. 그 어렵다, 뭐 이번에는 어렵다 이러면서 엄살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 야당 지지자들더러 너네들이 각자 나와도 이길 거야 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에서 이번 선거는 새누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는 이겨. 셋 다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광주 정도 하나? 광주나 야당이 이기면 다행인데 광주도 이정현 봐서는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좌우지간 어렵다고 엄살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야권 지지자들이 어차피 새누리당은 질 거야. 새누리당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야권에서 누가 후보가 되냐가 중요해.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막 서로 싸우다가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끼리 분열되라고.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예. 총리가 이왕구밖에 없어? 아유, 이왕구 같은 놈. 예. 하여간 그래서 내가 사실 지금 방송하는데 기운이 안 나는 이유도 그거야. 문재인이 야당 대표가 돼서 반짝 인기를 끌었지만 이게 앞으로 남아있는 4월, 10월 재보선 2번, 내년 총선 사실 야당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야권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야당이 하나의 당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서 뭐 야당 후보들끼리 서로 양보해라 이러잖아. 서로 양보하라 그러면서 막 쌍욕하고 서로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냥 새누리당은 조용히 당선되는 거야. 근데 그걸 바꾸려는 어떤 그 움직임이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이번 4월 재보선, 10월 재보선 연속해서 2번 지고 나면 틀림없이 김한길이나 박지원 같은 사람이 문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거야. 그죠? 4월 재보선, 10월 재보선 지고 나면 문재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그럴 거라고. 책임을 묻겠지. 그럼 어떻게 막을 거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방송할 그 맛이 안 나. 좀 그런 게 있어. 예. 자, 그래서 내가 요즘에 조금 지친 것 같아. 그렇게 외쳐도, 이 야권 단일화를 위한 노력은 안 보이고, 백날 방송하면 뭐하나 싶은데, 플라톤 주인님 감사하고요. 그래도 지치지 말고 해야 되겠지? 한 우익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천막을 지원한 후에 철거하지 않았다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은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에 따라 경찰이 공무원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유가족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데 따라서 서울시도 지원한 것일 뿐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 천막을 지원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정의로운 시민행동이라는 우익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농성장에 천막을 제공한 뒤 철거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며 검찰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불법 설치한 것이고 거기에 서울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지금 그 텐트를 지금 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그 담당자들의 철거를 못하는 것, 직무유기 그리고 거기다 불법 텐트를 친 건 직권남용이다 이건. 수사를 맡게 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광화문광장 관리 담당자인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과 도심관리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천막을 설치한 총무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들이 조사에서 내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하자 경찰은 이달 초 상급자인 도시재생본부장과 행정국장을 서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정무적 판단에 의해 천막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측면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일환으로. 예. 광화문광장에 천막이 처음 들어선 날은 세월호 참사 3개월 뒤인 작년 7월 14일입니다. 단원고생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5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후 시민들의 연대 농성이 늘자 서울시는 유가족 천막 주변에 가로 3m, 세로 3m짜리 천막 13개를 설치 지원했습니다. 이 중 5개는 서울시 소유고 나머지 8개는 서울시가 임대한 천막입니다. 서울시를 고발한 우익단체는 시민의 세금으로 천막 임대료를 지불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국민대책위는 유가족들이 광화문을 지키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측 수천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이 준비 작업에 딴지 걸기를 하면서 그 위원회가 지금 사실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족들이 광화문을 지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거, 이것은 불가피하고. 한편 세월호 희생자 고 이승영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와 누나 이아름 씨는 오늘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모형을 수레로 끌면서 삼보일배를 시작했습니다. 이호진 씨 부녀는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는 6월 광화문광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아휴. 자, 다음 뉴스는 어제 우리 방송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아니 이건 어제 아닌가? 맞아 이거 어제 우리 방송에서도 다뤘던 부분인데 이거 손석희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손석희 뉴스를 보면 손석희 뉴스를 보면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거랑 되게 흡사한 내용이 많이 나와. 그죠? 내가 낮에 대충 얘기하면 저녁 때 탁 정리된 모습으로 방송이 나오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낮에 내가 대충 얼렁뚱땅 얘기한 내용이 저녁 때 손석희 뉴스에서 아니 보통 이 손석희 뉴스는 준비하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야. 자, 이틀 뒤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됩니다. 2년 전에 박근혜 당시 후보는 국민과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설 연휴 전에 팩트체크에서는 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탐사 플러스 취재팀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이행 여부를 공약이 적용돼야 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언가 해주겠다고 약속한 해드리겠습니다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바꾸겠습니다
무엇을 바꿨는가를 점검해보는 바꾸겠습니다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해드리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점검입니다. 정재윤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취임 2주년에 맞춰 정책 자료집을 냈는데요. 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선 학비 부담을 48% 완화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당시 약속했던 저소득층 등록금 전액 무상과 이 중산층에 속하는 소득분위까지의 반값 실현은 앞서 보신 것처럼 한참 못 미칩니다. 3대 비급여 제도도 대폭 개선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 상급병 진료의 경우 실제 부담이 컸던 1, 2인실 등은 평가 대상에서 아예 뺐고 간병은 간호 인력으로 환자 부담을 해소했다고 밝혔지만 이런 서비스는 이 정부나 지자체 운영하는 병원에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 방송하면서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뭐였나?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저 부분이에요. 예. 지금 정부에서 보니까 이제 여기 손석희 뉴스에 나왔지만 정부에서 4조 원, 대학에서 3조 원에서 7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국가 장학금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정도의 돈을 뿌리면 전체 등록금 중에 절반 정도가 되니까 반값 등록금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 저 국가 장학금을 많이 받는 학교별로 얼마나 많이 받는지, 또 학생별로 누가 얼마나 받는지 이거 투명하게 조사해 봐야 된다. 사실 돈을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돈이 과연 효율적으로 나누어주고 있느냐?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얼만큼이 가고 있는지 이거 정확히 이거 국가 장학금이니까 국가 예산이야.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어디 쓰이는지 이거 파악해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실제로 특정 학교 특정인들에게 그러니까는 이 학교에서 지들 멋대로 자기 나름의 규정을 가지고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먹느냐? 대학이 먹는 거야. 무엇보다 이 예산을요 대학이 먹는 거예요. 이 4조 원을 대학이 먹는 거라고. 지금도 애들 등록금이 1년에 700만 원 정도, 문과 애들이 1년에 700만 원을 내잖아. 근데 1년에 700만 원을 문과 애들이 냈어. 그런데 그 돈을 사실 그만큼 안 내도 되는 돈이잖아. 그만큼 낼 필요 없는 돈을 대학이 받아갖고 그걸로 건물 짓고 지랄 연병을 하는 건데 그 돈을 국가에서 4조 원을 주는 거야. 거기 애들이 내야 될 돈 4조 원을 국가가 내는 거야. 그럼 왜 그래야 되냐고. 누구 좋으라고. 결국은 이거는 사립재단, 이 특정 정당과 관계 있는 사립학교 재단들에게 유리하게 국가 돈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생긴다는 거죠. 얼마나 누구한테 국가장학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정확하게 공개해라. 그러면서 실제로 저게 이제 올해부터 소득분위로 됐다는 거야. 근데 소득분위로 기준이 바뀌었다면서. 그런데 이 소득분위라는 게 딱 뭐에 대해서만 소득만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집에 빚이 있어서 아버지 소득이 400만 원이 들어와도 300만 원이 빚 갚는데 나가버린다. 그러면 이 집 실소득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 정도를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소득과 재산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 아이들 국가 장학금을 또 받아. 그 아버지가 소득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부모가 소득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국가장학금 받는 거야. 그런데 월급쟁이처럼 따박따박 유리지갑으로 이 소득이 다 드러나 있는 경우는 그냥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소득세의 문제가 뭐냐. 실제로 고소득자이고, 실제로 재산이 많은데, 그걸 차명으로 돌리고, 자기의 소득을 다른 사람의 소득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저소득인 척 서류상 가난한 놈들 있잖아. 그런 놈들에게는 국가 장학금이 나간다는 거야. 그런 집에는. 근데 실제로, 유리지갑이라 소득은 공개되어 있지만 실소득이 부족한 집인데도 아버지의 월급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얘는 장학금을 못 받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그게 지금 되게 곳곳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래. 예. 불타는 10미닛이 뭐야? 아이, 보다 보면 알아.
그러니까 이 국가 장학금 문제,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 국가 장학금 제도도 조사해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주제라면, 두 번째, 도대체 대학 등록금을 받아서 그들이 그만큼의 대학 등록금을 받을 이유가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현재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학이, 각 대학들이, 여러분도 알죠?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대학 재단이 지금 다 대기업으로 넘어갔어. 그것도 언론사로도 많이 넘어가고, 언론사나 재벌들이 대학을 다 소유하고 있단 말이야. 재단을 산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 결국 대학 등록금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정확히 어디다 썼는지 그걸 살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등록금을 현실화,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솔직히 교수들, 아니 우리나라의 교수들 말이에요. 그 학교별로 정교수가 몇 명이냐고. 정교수의 숫자하고 부교수의 숫자 따져보면 계약직 교수가 더 많잖아. 그리고 정교수는 실제로 실력은 별로 없어도 그 재단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재단에 사바사바 잘하는 사람들이 정교수하고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러면 이 정교수가 아닌 부교수나 시간 강사들은 거의 돈도 못 받아가. 돈을 못 받아. 수업 잘하는데 강사료가 너무 조금인 거야. 근데 애들은 돈을 엄청 내고 있단 말이야. 그 돈 다 어디로 가냐고. 그게 결국은 대학교에서 돈을 받아 무슨 짓을 하는지를 살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학 등록금 전체를 낮춰야 장학금을 안 받는 아이들도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니는 건데, 지금은 그 골 때리는 등록금을 유지해 놓고 그 빈 곳을 국가에서 채워준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가난한 애들은 혜택을 못 받고 서류상 가난한 애들, 부모가 소득을 숨긴 애들한테는 국가장학금이 나가고 있는 꼬라지.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래놓고 반값 등록금 실현됐다고 지금 공약집을 냈어. 완전히 이명박하고 박근혜는 쌍둥이 같아. 이란성 쌍둥이. 그지? 자화자찬하는 게 완전히 지난번 이명박 그 회고록하고 똑같아. 그죠? 아주 그냥 어이가 없어 진짜. 자, 그래서 반값 등록금 얘기한 거 하고요. 그러니까 학교 등록금 전체를 반값으로 줄여야 된다. 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학교별로 옛날부터 문제가 그거였어. 등록금을 너무 많이 받는데 자 봐봐요. 한 학년의 아이들이 몇 명이다. 40명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4학년까지 있으면 160명이야. 160명이 1년에 700만 원을 낸다고 쳐봐. 그러면 얼마냐? 160 곱하기 700. 100명이면 그러니까 700명이 100만 원씩 내면 전자계산기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60명 곱하기 700만 원. 아이씨, 뭐래? 얼마야 이거? 100, 1000, 1000만, 억, 10억. 11억 2천만 원이야. 이 한 과에 40명짜리 아이들의 학과에서 애들이 1년 동안에 내는 등록금이 11억 4천만 원이야. 11억 2천만 원. 그러면 여기 한 과에 정교수가 몇 명이냐고. 보통 교수들이 4-5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요? 많아야 그 정교수가 왜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교수들은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강사들이 채우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나머지 돈 어디로 가냐고. 뭐 등록금이 뭐 전기료가 몇 억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많은 돈을 걷어서 어디다 쓰는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니까. 이공대. 자, 이거 지금 700만 원, 1년에 700만 원은 문과 애들이야. 이과 애들은 얼마예요? 이과 애들은 한 학기에 500만 원 넘어. 그죠? 500만 원만 잡아도 1000만 원이고요. 이과 애들은 정원도 많아. 그죠? 이과 애들은 한 과에 40명 아니야. 그렇잖아. 보통 이과 애들은 60에서 80, 120 이 정도 되잖아요. 이과 애들은요, 인원도 많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80명으로 계산해봐. 1년에 1,000만 원 내고 80명 얼마냐고.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지. 80명씩 4학년이면 8, 4, 32, 320명 곱하기 1,000만 원. 하나, 둘, 셋, 넷. 쓴 100만, 1,000만, 32억이야. 32억. 32억 원에 애들한테 등록금을 걷어. 그래서 정교수가 4, 5명밖에 안 돼. 그러면 4, 5명이 1억씩 받는다고 해도 4, 5억이야. 나머지 돈 어디 가냐고. 실습 기자재? 지랄하네. 수십 년 된 거잖아. 거의 50년 된 거 그냥 쓰고 있잖아. 예. 그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결국은 뭐냐. 얘네들이 등록금을 걷어서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러면 감시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등록금 문제는 뭐냐. 80명짜리 공대에서 1년에 32억 원의 등록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정확하게 그 용도를 감사하는 기관이 있냐? 없어. 자기네 재단에서 지네들끼리 봐주기로 넘어가. 등록금을 걷어서 어디다 쓰느냐고. 한 과당 10억씩만 또 돌려도요. 요즘에 과가 보통 20, 30개 되잖아. 그것만 해도 몇 천억을 빼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들을 지어내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요즘엔 문과보다 이과가 더 많잖아. 뭐 이과가 취직이 잘 된다 그러면서 학교별로 문과보다 이과가 훨씬 많아. 인원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과 애들한테 돈을 걷어서 그러면 이과 애들은 그만큼 취업이 돼요? 취업이 되냐고. 안 돼. 안 되면서도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그걸 어디다 쓰는지 아무도 제대로 감시를 안 해. 예. 그래서 옛날에 2004년, 5년에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대학 등록금을 어디다 쓰는지 외부 이사가 들어가서 감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고 한 거야. 예. 그런 제도를 만들기로 해서 만든 게 뭐야? 사립학교법이야. 그런데 그 사립학교법을 누가 없앴어? 이명박 박근혜가 그거 못하게 막았잖아. 막 촛불 집회하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국회를 쑥대밭을 만들어갖고 그 법을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대학 등록금을 어디다 쓰는지 관리 감독을 못해. 그런데 지금 4조 원씩을 학교마다 지금 지원을 한다는 거야. 누구 좋은 일이냐고. 결국 사립학교 재단들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게 국가장학금제도 아니냐고. 예. 그 얘기, 그래서 국가장학금 이야기 첫 번째로 좀 얘기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어제 못한 이야기인데, 2200억 이건희 주식 배당금 문제. 이게 주식 배당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해갖고 1년 동안에 남긴 이윤, 그 남긴 이윤 중에 재투자를 하지 않는 돈, 그 돈을 주식 배당금으로 그러니까 투자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돈을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그게 주식 배당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 일가에서, 이건희 일가에서 지난 1년 동안에 받은 주식 배당금이 2,200억이라는 거야. 주식을 단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배당금으로 받은 게 2,200억이야. 그러면 삼성가가 그만큼 받았다면 나머지 대주주들, 그러니까 삼성 일가만 2,200억이잖아. 그러면 다른 대기업들이 또 삼성 주식을 또 다 갖고 있어요. 대기업 무슨 사도나 팔천 이러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이 삼성가의 주식을 갖고 있는 놈들이 그렇게 수백억씩 수천억씩을 나눠가 먹었다는 거야. 그렇게 나눠 먹는다는 거야. 그럼 그 돈은 무슨 돈이냐? 그 돈은 원래는 이 삼성가에서 이 삼성 그 가문에서 나눠 먹은 그 돈은 삼성 가문과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나눠 먹은 이 수천억은 사실은 누구 돈이냐? 원래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납품업체들이 받아야 될 돈이야. 그런데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납품업체들 제값을 받냐? 납품값을. 제값 못 받아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라 그러잖아. 삼성 그 하청업체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삼성하고 거래해서 부자 된 사람 없다고.
삼성하고 거래했다라는 것을 이력 삼아서 다른 데 팔아서 돈 버는 거지 삼성하고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야. 그게 하청업체들의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중소기업에게 줘야 될 돈 안 주고, 예. 그리고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줘야 될 돈 안 주고. 그럼 어떤 돈이냐? 삼성전자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가 잘 팔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잘 팔리는 이유는 딱 하나, AS 센터 때문이다 얘기했잖아. 그러면 AS 센터 직원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잘 팔리는 거야. 그러면 삼성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누구야? AS 센터 직원들이야. 여러분 삼성 AS 센터 가봤어요? 내가 지금은 삼성 휴대폰 안 써서 거의 삼성 갈 일이 없는데 옛날에 삼성 그 센터에 가보면 토요일 날인데 점심시간도 없이 일해. 토요일인데 점심도 못 먹고 3, 4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침부터 3, 4시까지 일을 하는 거야. 점심을 못 먹고. 내가 가서 내가 어느 날 12시에 갔다가 3시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직원들이 밥 먹으러 안 가더라고. 근데 밥은 언제 먹어야 돼? 일 끝나면 먹는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그렇게 개고생을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왜? 그 AS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삼성 정직원이 아니야. 그렇게 부려먹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려먹고 하청업체에 소속된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간당 얼마씩 저임금에 일을 하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원래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는 만약에 9시에서 5시까지가 업무 시간이면 공무원처럼 9시에서 5시까지만 일해야 돼. 그런데 손님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9시부터 5시까지만 일하고 손님이 너무 많은 만큼 직원을 더 뽑아야지. 어떻게 해야 돼? 직원들한테 9시에서 5시까지만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걸로 직원들이 모자라면 더 뽑아야 되는 거야 원래. 그래서 사람들 다 뽑아서 그래서 9시부터 5시까지 그 업무를 보게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뭐 6시까지다 평일 6시까지다 하는데 보통 9시까지 수리하더라고. 6시까지 들어간 사람들 걸 9시까지 고쳐. 그런 거 봤어요? 평일에 가면 8시 9시까지도 일을 한단 말이야. 이 센터 직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12시간 일을 하는 거야. 초저임금으로. 이게 얼마나 문제냐고. 사실은 그거는 원래는 8시간만 일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12시간 일하고 있는 거야. 왜? 원래 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직원을 줄여놓고 그 적게 뽑은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250만 원 준대. AS 센터 직원들한테 누가 250만 원 준대. 왜 또 250만 원 얘기로 또 뻘짓하고 있어? 250만 원 얘기는 왜 하는 거고 왜 그걸 가지고 왜 지금 뻘짓하고 있어?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일하는 양에 맞게 직원을 더 뽑고 그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연봉 3, 4천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최소 연봉 3, 4천. 적어도 연봉 6, 7천을 줘야 된다고. 8시간을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여러분 그 서비스 센터 직원들요 화장실도 못 가요. 손님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고 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직원들 줄이고 정식 직원으로 만들어서 줘야 될 임금 빼돌려서 그 돈을 배당금으로 나눠 먹는 거야. 삼성만 그러겠어? 현대도 그래. 현대 기아차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중소기업이 받아야 될 그 납품값을 빼돌려서 그 돈을 이윤이라고 만든 다음에 투자를 안 해. 투자라는 게 뭐냐? 직원을 더 뽑는 데 들어가는 게 투자예요. 그 돈은 직원을 더 뽑는 데 써야 될 돈이야. 그런데 이 씨발놈들이 이걸 지네들끼리 나눠 먹는다고. 지네들끼리 나눠 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 터지는 거지. 그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뭐였어? 시크릿 가든. 거기에 현빈이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 너는 네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지? 우리는 얼마인지 몰라. 계속해서 배당금이 쌓이고 어쩌고. 그때 막 전부 다 김주원 그러면서 끼악끼악 막 난리를 폈잖아. 그런 게 나쁜 놈이라고.
김주현 같은 놈들이 죽일 놈들이야. 이 백화점에서 이 또 띄어먹는 거 얼마나 못 데쳐먹었는데, 이 유통업계가 말이에요. 실제로 이 백화점에서 뻑하면 위치를 바꾸잖아. 위치 바꾸면서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그거 몇 억이야. 몇 억을 다 점포별로 내야 되는 거야. 거기다 무슨 행사하고 이벤트 한다고, 그거 이벤트 할 때 들어가는 할인해주는 거 전부 회사 이 점포별로 내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 백화점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런 드라마에는. 그러게 김주현이 같은 놈들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재벌 뭐 이세가 그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애들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다 개뻥이야. 재벌 이세가 미쳤다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승질 나쁜 여자애들한테 잘해주냐? 그런 개구라를 쳐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재벌을 신격화하는 거야. 재벌을 신격화하는 거야. 쟤네가 맘만 먹으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꼭 보면 이 재벌의 저기 자식 새끼들이 꼭 지들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일자리를 줘. 그리고 뻑하면 걔네 엄마나 아빠가 와갖고 땀 때리면서 잘러. 씨발놈들 진짜 무슨 인간을 무슨 개놈 새끼들. 그러면서 말이야, 결국은 뭐냐, 지네가 그렇게 뭐 마음에 드는 여자 주인공한테만 일자리를 주면 안 되고 공식적으로 이거는 일자리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안 주고 요거를 지네들이 쪽쪽 빨아갖고 지들끼리 나눠 먹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인 거예요. 나라 경제가 그래서 이 모양인 거야.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경제 문제를 푸는 건 간단해. 선진국처럼 하면 돼. 서유럽, 북유럽의 그 선진국처럼 재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노키아 같은 회사는 수익의 70%를 세금으로 냈대잖아.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소득의 70%까지를 국가에서 걷어갔대잖아. 재투자 안 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 이 대기업의 그 이윤을 50%까지 나는 걷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 이윤이 사실 누구 거야? 원래 그 기업의 관계자들이 받아야 될 돈이야. 근데 안 주고 지네가 이윤으로 지금 10대 기업이 쌓은 돈이 얼마라 했지? 500조라 그랬나? 10대 기업이 창고에 쌓아놓은 돈이 500조 원이래. 그 돈이 그렇게 모은 돈이야. 임금으로 줘야 될 돈, 납품 가격으로 줘야 될 돈인데 안 주고 모아갖고 창고에 쌓아놓은 돈이 500조 원이야. 그 돈에 250조를 국가에서 걷어서 그걸로 복지를 해봐. 250조 뺏어가지고 이 복지를 해봐. 애들이 지금 굶을 애가 어디 있으면 무상보육 다 돼. 보육비 다 나오지. 애들 공짜로 밥 먹고 다니지. 대학교까지 공짜로 할 수 있어, 250조면. 그지? 대학교 공짜. 애들 대학교까지 점심 다 나라에서 줄 수 있고, 그 학비도 다 면제이고, 그리고 의료비도 면제할 수 있어. 의료비도. 병원비도 안 내도 되는 돈이야, 그 돈이면. 250조 원이면, 예. 그 돈이면 지금 희귀 난치병 환자들도 다 공짜로 치료받는 돈이고, 대학교 등록금도 안 내도 되는 돈이고, 의료와 등록금을 공짜로, 애들 그 다음에 태어난 애기들, 지금 봐봐요. 애들 무상보육, 예산이 8조 원이다 얼마다. 그밖에 안 드는데 그걸 안 준다고 잭센 개 지랄을 떠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 이것도 쓰고도 남아. 그거 50%만 걷어도. 그 돈이 원래는 이 국민들이 받아야 될 돈이야.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받아야 될 돈을 안 주고 대기업에서 쪽쪽 빨아갖고 지네들이 헤쳐먹은 돈인데, 그거 절반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걷어서 그거 복지 비용 해도 돼요. 근데 안 하잖아.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게 90년대예요. 90년대 이후로 월급이 안 오르는 거야. 90년대 이후로 월급이 안 오르기 시작했고, 각 나라별로 복지 정책이 후퇴한 거야. 그래서 25년 만에 전 세계가 지금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모든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이나 이런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래서
이 임금 때문이야, 임금.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이걸 대자본들이 전부 다 지네 이윤으로 뺏어먹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누가? 오바마도 알고 아베도 알아. 여러분 작년에 오바마하고 아베 연설 찾아봐요. 오바마랑 아베가 작년에 얘기했던 공약이 뭐냐? 정책 방향이 뭐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 부자들한테 증세해서 그 돈으로 복지 비용을 늘리겠다. 그 얘기했어요. 아베까지도. 그러면 다른 나라도 다 알아. 이미 200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탈 사람이 누구냐? 폴 크루그만이라는 경제학자야. 미국의 경제학자.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복지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 정부가 주도해서 이 신자유주의를 막아내야 된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바꿔내야 된다. 개혁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공멸한다. 이미 노벨 경제학상을 2007년에 줬다니까? 그로부터 7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간 거죠. 이명박 박근혜가 규제개혁, 규제 완화. 대기업 중심의 나라를 7년 동안 계속 유지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더 안 좋아진 거지. 이미 노무현이 2005년에 깨달았다고. 신자유주의는 안 되겠구나. 2005년 가을에 깨달았어. 그래서 2006년부터 반신자유주의 정책을 필요로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조중동이 계속 노무현 씹어댄 거 아니야.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분배를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 노무현이 2006년에 이제는 대기업이 분배에 신경 쓸 때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건희가 이게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냐 무슨 분배냐 그러면서 쌍욕을 했잖아요. 그거 막 텔레비에서 하루 YTN이랑 KBS, MBC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2007년에만 정신 차렸어도 그래서 재벌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 양육 지원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쳐먹지 못하게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납품 값을 주게 했어도 나라 경제가 이꼬라지가 안 돼. 그런데 이명박이 5년 동안 한 게 뭐야? 대기업 규제 없앤 거. 박근혜가 2년 동안 한 게 뭐야? 이명박보다 더 많이 없애려고 노력한 거. 규제 총량제. 그리고 규제를 아예 숫자대로 없애버리라고 막 이 각 정부 부처별로 막 괴롭히고 난리도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살아나겠냐고. 그러면서 초이 노믹스 그러면서 최경환이를 불러들였어. 최경환한테 경제를 맡겼더니 최경환이 만들어낸 경제 정책이 뭐였죠? 최경환이 만들어낸 경제 정책 빚어서서 집 사라. 그리고 박근혜 2년 동안 뭐가 최고조가 됐어? 가계부채.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가계부채가 엄청 늘었잖아. 빚이 엄청 늘었다고. 그런데 이 최경환이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경제를 아예 주도하면서 각 집을 이제 쫄딱 망하게 한 거고 그 전에는 나라를 망하게 했어. 이 최경환이가 오늘 아침에 청문회 나왔나? 오늘 아침에 청문회 나왔어요, 최경환이? 이명박 때 하베스트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막 이러면서 자원외교 할 때 하베스트의 주식을 강제로 사라고 그랬다는 게 누구야? 최경환이라고. 그죠? 하베스트 인수하라고 강요한 게 최경환이다. 이렇게 가스공사? 가스공사 이사장이 맞지? 가스공사지. 가스공사 이사장이 감사원에 여러 차례 진술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여러 차례 진술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최경환이가 나와서 청문회에 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하던가요? 이명박이 했던 말 반복했겠지. 그지? 난 아예 안 봤어요. 나 보면 심장이 나빠가지고 뭐 자원 외교의 성과는 몇십 년 뒤에 나타난다는 개뻥을 치면서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고 버텼겠지. 그죠? 쓸데없는 질문할 거면 나가. 자, 요거 기사로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런 애한테 경제를 맡긴 게 박근혜의 안목이야. 최경환한테 경제를 맡긴 게 박근혜의 안목이고, 이건 내가 볼 때 박근혜의 안목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소위 대자본, 그들이 최경환을 선택한 거야. 최경환 지시로 하베스트 인수,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아니라 석유공사구나. 석유공사 전 사장 수차례 진술. 김재남 의원이 감사원 자료에서 확인했다. 구체적인 정황이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최경환에 대해서 서면 조사도 안 했다. 왜? 박근혜가 저기 경제수장으로 앉혀놓으니까 감사원에서 조사도 안 했대잖아. 자, 이 기사 중요하니까 얼리고 같이 볼게요.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하베스트 사업 인수를 지시했다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수차례 감사원 감사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조사도 건너뛴 채 면죄부를 줬다. 작년에 감사원에서 이랬다는 얘기죠. 그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석유공사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나 지시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의 관련 책임을 부정해왔다. 강 전 사장이 지난해 감사원에 4차례 이상 감사원의 감사심의 의견서와 직접 진술을 통해 하베스트 인수는 지경부 장관 즉 최경환의 지시에 따라 최종 결정된 것 또는 최경환 장관 및 차관 면담을 통해 하베스트 인수의 절박성을 공유하고 진행을 지시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김재남 정의당 의원실이 감사원 비공개 자료를 열람해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에서 6월 석유공사 감사 뒤 하베스트 인수 부실업 업무 책임을 물어 강 전 사장만 올 1월 형사 고발했다. 4조 5천억 원 남진에 인수한 하베스트는 최근 부실 자산을 매각하며 1조 5천억 원가량의 손실을 끼쳤다. 1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이 하베스트 인수를 강요한 게 최경환이었다고. 이명박 때 장관이었던.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를 보면 최 부총리 개입 정황이 구체적이다. 강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제출한 감사심의 의견서에서 인수계약은 석유공사 독자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체결된 것이 아니라며 계약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최경환은 하베스트 하류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지시했고 이에 인수계약을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세 번째 제출한 감사심의 의견서에서도 최경환이 하류 부분 검토에 동의했다며 지도 감독기관에서 우려를 표시했다면 하베스트 인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이었으며 하베스트 인수 역시 그 연장선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 지시로 하베스트 인수가 확정되었다는 강 전 사장의 진술은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최근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일회성을 넘어 수차례 법무 대리인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한 점, 김영학 당시 지경부 차관도 보고받은 정황 등이 새롭게 확인됐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주무장차관의 구실이 적정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기초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최종 인수 여부가 공기업 책임이며 장관의 별도 서면 승인이 없었고 보고 시점이 정유시설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이라 구체적 지시가 아닌 일반적 주문에 불과하다는 논리에 토대했다. 지랄이네요. 아주 그냥 지랄 연병이네. 하지만 석유공사법은 당시 지경부 장관이 국내의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생산 업무를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 하베스트 인수 소식은 지경부가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로 인수 직후 알려졌다. 감사원은 2012년 동일 사업 감사 뒤엔 김성훈 전 석유공사 부사장과 실무팀장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당시 면죄부를 받은 강 전 사장이 이번엔 독박을 쓴 꼴이다. 감사원 쪽은 한겨레 당시의 공사 직원들이 강 전 사장 책임을 언급하지 않아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 뭐 박근혜가 생각이 있어서 최경환을 앉혔겠어? 이게 박근혜가 뭐 알고 최경환을 거기 앉힌 게 아니라 최경환은 우리나라의 소위 이 대자본들, 이 대주주들, 우리나라에서 소위 이 자본을 움직이는 재벌들이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야. 왜? 저거 인수해서 매각하는 과정, 이때 또 받아 처먹은 것들이 있겠지. 나눠 먹은 것들이 있겠지. 자, 이때 나오는 게 이명박 사위야. 그지? 이명박 사위. 이 자원외교 과정에서 아까 뭐 의혹이 있었는데 이명박 사위 조 누구에 대한 의혹이 또 제기됐잖아.
이 이명박 사위가 자원외교 과정에서 그 무슨 회사를 인수해갖고 껌값에 회사를 인수해서 자원외교 붐을 타고 수천 프로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예, 그 기사 좀 갖고 와봐. 우리 있나?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자원외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너무 관심을 못 받고 있잖아. 예, 자. 없네? 예. 그 뉴스 좀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까 예, 여기 있다. 잠깐만. 이명박 사위, 예. 이명박 사위 조현범 사장 자원개발 주가 조작 의혹. 예.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23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자, 이건 한국타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명박 사위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가 중요한 거야. 한국타이어 사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닮았어. 홍 의원에 따르면 조 사장은 앤디코프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2007년 1월을 전후해 한국타이어 자회사인 FWS 투자자문사를 통해 4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했다. 앤디코프 주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 시기에 2008년 2월 13일 주당 5,190원에서 3월 28일에 17,550원으로 급등했다. 한국거래소가 28일 오후 3시 11분 조회 공시를 요구하자 앤디코프는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앤디코프는 10여 분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국전력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카자흐스탄 우라늄 광산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앤디코프 주가는 급락했다. 홍 의원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가가 338%로 급등했으나 자료 배포 후 원래 주가로 돌아갔고 일반 투자자들만 피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했다. 뭔 말인지 알아? 5,190원짜리를 사가지고 17,550원에 팔았다는 거야. 300 몇십 프로를 4억 원어치니까 몇 프로냐? 4억 원을 338%. 뭐 얼마 벌었다는 얘기냐? 4억 원이 12억 원 됐다는 얘기인가? 그치? 4억 원이 한 12억 원 정도로 불었다는 얘기지? 결국 이렇게 해서 원래 주가로 돌아갔고 일반 투자자들만 피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조 사장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2008년 6월 고발한 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조 부사장의 지분 매도 시기가 언제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부사장은 코디너스가 2009년 9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기 한 달 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5.7%를 사들였는데 20여일 만에 주가가 9,600원에서 21,300원으로 급등했다. 조 사장은 동해청을강이 같은 해 9월 해외자원개발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기 한 달 전 유상증자를 통해 10억 원을 투자키로 했고 그 주식 역시 30여일 만에 92,600원에서 161만 8천원으로 20배 가까이 급등했다. 가문의 죄, 이게 가문의 병이야 이건. 아주 그냥 온 집안이 그거네 그거야. 옛날에 타블론에 온 집안이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욕하더니 야! 망치 부인 파마하면 이쁠 것 같아요. 아유, 너 나가. 이 상황에서 눈치 없이 그냥 아주, 그러니까 이 자원외교 왜 하는지 알겠지? 여러분 지금요, 저 도대체 4조 5천억을 투입했다가 1조 5천억씩 손실보는 자원외교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지? 이럴 때는 다 같이 외쳐야 되는 거죠.